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 잡고 살던 걸 포기하고 드디어 마음이 편해진 시골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야 겨우 마음을 비우고 포기할 수 있었던 대상은 바로 저희 큰아들이에요. 자식이라는 게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제 아들이 뭘 했길래 제가 아들을 포기까지 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 남편과 결혼을 한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습니다. 저희 애들은 틈날 때마다 농사일도 도와주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예쁘게 잘하는 착한 애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식 넷 중 큰아들만큼은 좀 유별났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데다 집에서도 맨날 동생들을 부려먹더라고요. 야, 나 목마르니까 가서 식혜 좀 떠와. 왜 얼마 전에 엄마가 만든 식혜 있잖아. 그거 한 장 가득 빨리 떠오라니까. 오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게 들어누워 있을 시간에 그냥 오빠가 가서 떠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오빠가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다음으로 이 집안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큰아들이 하도 동생들한테 함부로 해서 저와 남편한테 얼마나 자주 혼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아들 또래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선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이봐요. 자식 교육 좀 제대로 시켜요. 도대체 애가 뭘 배우고 자랐길래 남의 운동을 함부로 뺏어가고 애를 이 지경까지 만듭니까? 내가 우리 아들 이 꼴로 집에 들어온 거 보고 얼마나 눈이 뒤집어졌는 줄 알아요? 저는 큰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고 너무 죄송해서 방에서 쉬고 있던 큰아들을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선 큰아들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아니 너 엄마가 밖에서 이런 짓 하라고 가르쳤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친구 물건을 빼앗고 손찌검까지 해. 너 당장 얘한테서 빼앗은 운동화 돌려주고 얼른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해. 아이 진짜 그러게 내가 운동화 사달라고 할 때 엄마가 사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신어보려고 한 건데 얘가 안 된다고 하길래 그냥 한번 혼내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돼요? 너 진짜 이럴래? 아무리 엄마가 운동을 안 사줬다고 해도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아? 그리고 운동화 주인이 안 빌려주고 싶으면 안 빌려주는 거지. 왜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냐고. 너 진짜 회초리 부러지도록 이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서 그래? 저는 회초리까지 들고 나와 큰아들을 엄청 혼내고 결국 억지로 무릎을 꿇려 사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못된 짓만 골라 하더군요. 고등학교 땐 수시로 가출을 하고 이상한 애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어요. 하도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이 제 저러다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아들은 공부하기 싫다고 대학도 안 갔습니다. 그러더니 서울에서 돈을 벌 거라면서 방을 얻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앞으로 생활비 같은 거 못 보내주니까 제발 가서 사랑굿이라면서 살라고 보증금만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후엔 사고도 안 치고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머지 자식들도 전부 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셋째 딸은 사회복지사로 그리고 막내딸은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막내딸이 취업을 했을 때 가족들끼리 파티를 했는데 그때 오랜만에 큰아들도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들은 괜히 또 동생들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넨 대학까지 나왔으면서 왜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선택했냐? 공무원 해봤자 월급 얼마나 되지도 않고 수연이 네가 이번에 취업한 회사도 중소기업이라며? 그리고 수정이는
사회복지사가 뭐냐? 그것도 월급도 얼마 안 되면서 남 도와주는 일 하는 거잖아. 그렇게 남들 도와주고 싶으면 차라리 이 오빠를 챙겨.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왜 남을 먼저 챙기고 있어? 오빠나 제대로 살아. 엄마한테 보증금까지 받아서 서울 나가선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 거야? 오빠 설마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참나, 나 이상한 일 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 나 이래봬도 공장에서 성실하게 몇 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대학까지 나온 애들이 오히려 나보다 월급도 적지? 어이구, 그럴 거면 뭐하러 대학을 다녔는지. 한심하다, 한심해. 큰아들은 여전히 동생들을 무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큰아들이 공장을 다닌다는 말에 이상한 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건 바라지 않으니 제발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30대 초반에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맨날 건들건들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저희 큰아들과 달리 며느린 성격도 너무 좋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오늘도 이희한테 어머님 댁 오자고 졸랐어요. 원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희가 워낙에 성격이 무심하길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끌고 온 거예요. 그나저나 어머님, 오늘은 밭에 일하러 안 가세요? 저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반일하려고 편한 옷도 갖고 왔거든요. 며느린 저희 집에 와서 반일도 도와주고 음식도 같이 하고 정말 딸처럼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일에도 저희 아들한테 밥 차려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어머님, 이희가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했다면서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골고루 먹고 건강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편식하는 거 좀 고쳐보려고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전엔 이런 고구마 줄기 같은 것도 안 먹었는데 제가 하도 먹으라고 하니까 이젠 조금 먹더라고요. 며느린 저희 집안에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평소에도 저희 아들이 동생들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거나 툴툴거리면 며느리가 나서서 대신 화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저희 둘째 아들과 딸들이랑도 정말 잘 지냈어요. 사고 뭉친 저희 큰아들이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둘째랑 셋째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며느리 둘의 사이까지 있으니 식구가 북적북적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꾸만 철없이 구는 저희 큰아들 때문에 작은 며느리와 사위한테 미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아들이 사위가 타고 다니는 차를 한 번만 타게 해달라고 조르더니 결국 그 차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미안하다고는 안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매제, 사람이 차를 몰다 보면 사고가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 이거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형님, 그래서 제가 차 못 빌려드린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한 번만 타보자고 조르시길래 집 앞에서 한 바퀴만 타시라고 한 건데 그걸 그대로 전봇대에 갖다 박으시면 어떡해요. 차가 아예 박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긁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매제 지금 새 차 샀다고 유난 떠는 거야? 게다가 한 번은 저희 둘째 며느리가 저와 남편 선물로 패딩을 사온 적이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걸 보더니 빈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재수씨 돈 많은가 봐요. 그럼 치사하게 우리 엄마 아빠만 사주지 말고 나도 좀 사줘봐요. 나도 이렇게 좋은 패딩 좀 입어봅시다. 저희 둘째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저희 남편이 대신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아니 너 좋은 패딩이 입고 싶으면 네가 번 돈으로 사 입으면 되지. 왜 네 재수씨한테 사달라고 난리야? 그리고 네 재수씨한테 패딩 사달란 얘기하기 전에 너나 먼저 동생들한테 베풀어라. 솔직히 말해서 너 동생들한테 밥 한 끼라도 사준 적이 있냐? 동생들 잘 사는지 걱정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저는 그래도 큰아들이 결혼까지 했으면 좀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건들거리기만 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과 같이 사는 큰며느리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타지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막내딸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막내딸은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무래도 큰오빠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저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2달 안에 꼭 갚는다고 사정사정하길래 1,20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돈도 안 갚고 제 연락도 안 받는 거 있죠? 그래서 큰올케 언니한테 전화해봤더니 자긴 돈 빌려준진 몰랐다고 하고 요즘에 집에도 잘 안 들어온대요.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남편이랑 같이 급하게 큰아들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저희 아들은 없고 큰며느리만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큰며느리한테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울상을 지으면서 이러더군요. 어머님, 저도 그이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요즘에 툭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제 연락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네 연락까지 안 받는단 말이야? 아휴,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니?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저 그동안 이이랑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생활비는 한 번도 안 갖다 주고 버는 돈은 맨날 술 먹는데 펑펑 쓰기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툭하면 술 먹고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는 바람에 경찰서에도 끌려가고 심지어 한 달 전엔 저한테 말도 없이 직장까지 그만둔 거예요. 저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남편이니까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큰며느리가 저랑 통화하거나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생글생글 잘 웃길래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큰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큰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남편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큰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선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야, 이 못난 놈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동생 돈을 빌려가서 나 몰라라 해? 너 그거 우리 수연이가 혼자 자취하고 살면서 얼마나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인 줄 알아? 너 그 돈 어디에다가 썼어? 어디다 썼길래 돈도 안 갖고 네 동생 연락까지 무시하냐고? 에이씨, 동생 돈 좀 쓴 거 가지고 왜 등짝을 때리고 난리예요? 그리고 내가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엄마랑 아버지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도 아들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뭐?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너 우리 수연이한테 급하게 쓸 데 있다고 사정사정해서 빌려간 거라며. 도대체 급한 일이 뭐길래 직장까지 다니는 애가 그 돈을 빌려가? 너 당장 그 돈 수연이한테 돌려줘. 당장 돌려주라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줘요? 그리고 원래 가족끼린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랬어요. 오빠한테 돈 빌려주면서 그걸 돌려받을 생각한 게 잘못이죠. 그 말에 더 화가 난 남편은 그날 다 큰 아들한테 또다시 회초리를 들며 엄청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들이 저희 남편보다도 덩치가 컸기 때문에 몸싸움으로 이길 순 없었어요. 결국 큰아들은 자긴 돈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 막내딸한테 큰아들이 빌려간 1,2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이 엄마 아빠한테 이 돈 받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수연아, 너한테 그 돈 정말 소중한 돈이지 않니? 우리가 네 오빠를 잘못 키운 탓이니 그냥 이 돈 받아주렴. 엄마, 저 진짜 큰오빠 용서 안 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고만 치더니 이 나이 되도록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 진짜 큰오빠랑 앞으로 말도 안 섞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저희가 그 돈을 막내딸한테 대신 갚아줬다는 소식을 들은 큰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남편 간수를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다는 안 되지만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모으신 돈 저희 남편 때문에 잃으신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며 저희한테 5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주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며느리한테 돈 봉투를 다시 되돌려줬습니다. 아유, 잘못은 우리 아들이 했는데 왜 네가 이걸 대신 갚니? 우리야말로 사돈께서 귀하게 키운 날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다. 그러니까 이 돈은 도로 가져가거라. 세상에 이미 저희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도 시부모가 걱정되어 돈 500만 원을 보태려고 하는 큰며느리의 마음씨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발 저희 아들이 더 이상 큰며느리 속을 안 썩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큰아들한테 수시로 전화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매번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심이 많고 착하던 저희 큰며느리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됐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인한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징역 6개월을 살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저희 큰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전 그 일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이젠 제가 아내로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수준은 진작에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이랑 이혼하려고요. 어차피 저희 사이에 애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휴, 우리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야말로 착하디 착한 널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 죽겠구나. 맨날 사고만 치던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길래 이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너네 결혼을 반대할 거 그랬다. 우리 아들 때문에 네 인생만 낭비하고 도대체 이게 뭐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래도 그동안 가족들이랑 지냈던 시간들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비록 이제 가족의 연은 끝나게 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지냈던 세월은 절대 못 잊을 거예요. 그날 저와 남편은 며느리와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큰아들은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들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둘째랑 셋째가 낳은 손주들 재롱도 보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저희 큰아들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큰아들을 앉혀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진아니 너 잘못한 거 벌 받고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제발 똑바로 좀 살아라.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널 지원해 줄 수 없고 네가 사고 치는 것도 절대 감싸줄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너 앞으로 네 동생들한테도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알았어요. 저도 감방에서 반성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젠 그냥 저도 남들처럼 성실하게 돈 벌면서 평범하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들은 그 이후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지도 않았고 동생들한테 돈 얘기를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저축은 하고 사는 건지 궁금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고는 안 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드디어 걱정을 덜고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더군요. 최근 들어 남편이 기침도 많이 하고
목이 쉰 사람처럼 목소리가 이상해지길래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폐암 진단을 받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집 뒤에 텃밭만 남긴 채 남편과 같이 농사 짓던 걸 다 정리하고 투병 생활을 하는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딸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랑 사이까지 전부 다 자주 찾아와 저희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더라고요. 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맨날 이렇게 누워서만 지내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예전엔 참 정정하셨는데 아버님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 가슴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나저나 너도 바쁠 텐데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돼. 지난주에도 와서 한참 있다 갔으면서 뭐하러 이번 주에 또 왔니? 아휴, 내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걱정만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 저희 손주들도 할아버지 아프지 마시라고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큰아들은 바쁘다면서 딱 한 번만 오고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픈데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더니 아들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버지 걱정되긴 하죠. 그런데 가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너무 부담돼서 못 가겠단 말이에요. 솔직히 매제랑 재수 씨가 나 싫어하잖아요. 괜히 가면 눈총만 받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요? 그러게 눈총 안 받게 똑바로 살지 그랬어. 그리고 아무리 눈총 받는 게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픈데 그런 이유로 안 온다고 얘기해? 너 이러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큰아들은 눈치 보인다면서 끝까지 안 오더군요. 그 사이에 저희 남편의 병세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저희 가족들은 하루하루 마음이 초조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안이 내가 해비로서 확실하게 사람을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걱정이야. 요즘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곤 하는데 또 어디 가서 사고 치진 않을지 불안해 죽겠어. 내가 이대로 세상 떠나고 나면 하늘나라에선 우리 진안이가 제대로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 볼 수 있을까?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로. 우리 진안이 그래도 요즘에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잖아. 지금은 당신이 이 병을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진안이 신경 쓰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하지만 저희 남편은 병세가 너무 심해서 결국 투병생활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저희 큰아들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 큰 슬픔에 빠진 저희 가족은 눈물 속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플 땐 핑계대고 찾아오지 않던 저희 큰아들이 장례식장에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맨날 제멋대로만 살다가 아버지한테 불효만 저지른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많이 혼내셨는데 그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한심하게 살아온 제가 너무 후회돼요. 전 진짜 아들 자격도 없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큰아들이 하도 시끄럽게 우니까 저희 작은아들이 큰아들을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손까지 뿌리치면서 계속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이건 놔. 나 3일 밤낮을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부족하단 말이야. 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전부 다 사죄해야 하니까 당장 이거 놓으라고. 저는 숨 넘어갈 듯이 우는 큰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정말로 반성이라도 한 건지 그 이후 예전과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항상 건들거리던 말투도 상냥해지고 저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더라고요. 게다가 주말에도 저를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 요즘에 아버지 없어서 많이 쓸쓸하시죠? 그래도 내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랑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러 가고 그래요. 엄마 요즘에 밥도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든든하게 드셔야 기운도 나는 거잖아요. 아유, 네가 웬일로 내 걱정을 하니? 내가 살다 네가 이렇게 상냥하게 말하는 걸 들어볼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제가 워낙에 이기적이고 못난 놈이라 그동안 엄마 속 많이 썩였지만 저 그래도 본성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저 이번에 일도 다시 구했어요. 며칠 전에 월급도 받았으니까 오늘은 저랑 옷이라도 좀 사러 가요. 저희 큰아들은 진짜로 큰 결심을 했는지 가족들 다 같이 모였을 때 동생들한테도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나 더 이상 예전의 박진환이 아니야. 그동안은 너희들이 나 때문에 기분 나쁜 일도 많고 속도 많이 썩었지? 내가 장남으로서 동생들한테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로 이제부턴 그렇게 한심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한 번만 나 믿어주라. 어? 나도 다른 가족들처럼 너희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저희 애들은 큰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래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적어도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남편이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주말에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웬 차 한 대가 도착하더라고요. 그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저희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혼자 온 게 아니라 손에 작은 선물을 든 여자 한 명과 같이 왔더라고요. 제가 큰아들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사실 저희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치긴 했어도 생긴 것만 보면 되게 순박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혼남에 능력도 별로 없는데도 만나주는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둘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손님이 왔으니 일단 차부터 내주고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아이고, 우리 진환이한테 만나는 여자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그나저나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 전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오빠랑 만난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연애하면서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아휴, 미리 얘기를 하고 왔으면 내가 맛있는 거라도 해놨을 텐데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떡하죠? 내가 지금 바로 시장에 가서 삼겹살이라도 사다가 구워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잠깐 쉬고 있어 봐요. 에이, 그럼 저희가 고기 사러 갔다 올게요. 괜히 저희 때문에 어머님 피곤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우리 동네 맛있는 정육점을 알거든. 나가서 고기도 사오고 우리 집 뒤에 텃밭에서 상추랑 고추도 따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까지 데려온 걸 보고 이제 진짜로 정신 차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라도 구워주기 위해 시장에 가서 삼겹살을 사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텃밭에서 상추랑 고추도 넉넉하게 땄어요. 그렇게 양손 바리바리 들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 창문 쪽에서 저희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이 옛날 집이라 창문이랑 문이 유리문이 아니라 나무에 창호지 발라져 있는 문이라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게다가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조금 열어놨더니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오빠, 오빠네 엄마 진짜 돈 있는 거 맞지? 그 노인네 노후 자금이 2억 원이나 있다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엄마 앞에서 최대한 잘하는 척 하면서 그 돈 받아내면 돼. 어차피 내가 장남인데 우리 엄마가 나 말고 누구한테 그 돈을 주겠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엔 안 주시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 오빠네 엄마 건강해 보이시던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 돈 꿀꺽 해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남들처럼 똑바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 분명히 우리 엄마가 그 돈 나한테 미리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달 전부터 직장도 다시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엄마한테 되게 잘해드리고 있거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고 사업이라도 해보게 돈 좀 달라고 하면 돼. 내가 간절한 척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면 분명히 우리 엄마 한 번에 넘어갈걸? 사실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그동안 농사 지은 돈으로 저한테 2억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저희 큰아들이 뒤에서 절 속이면서 그 돈을 노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방에 들어가 아들과 그 여자의 얼굴에 텃밭에서 딴 상추와 고추를 집어던져 버렸어요.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짓거리야? 다짜고짜 찾아와서 결혼한다고 하더니만 이것들이 내 노후 자금을 노리고 더러운 짓거리를 꾸며? 너희들 방금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아이 진짜 왜 상추랑 고추를 얼굴에 집어던지고 난리예요? 우리 그런 얘기한 적 없거든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귀까지 먹어버린 줄 알아? 지난이 너,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반성한다면서 그렇게 펑펑 울더니 그것도 다 연기였니? 이제 네 아버지 없으니까 나만 살살 구슬리면 된다 싶어서 그딴 연기까지 했던 거야. 그러자 아들이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러더군요. 참나, 그래요. 연기 좀 했어요. 엄마가 나보고 제발 정신 차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살라면서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게 진짜든 가짜든 뭐가 중요해요? 그 모습 보고 기분 좋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지 엄마를 속여 먹을 수가 있냐고. 저는 너무 분한 마음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고추를 주워서 다시 한번 아들과 그 여자한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줌마, 미쳤어요? 아무리 시골에 사는 노인네라도 그렇지 진짜 무식해 죽겠네. 아줌마, 나한테 이딴 거 집어던졌으니까 신고할 거예요? 가만 안 둘 거라고요. 이야, 지금 누가 누굴 신고한다는 거야? 나야말로 너네들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야. 너희들 당장 여기서 안 꺼져? 당장 꺼지라고. 전 아들이랑 그 여자의 옷을 붙잡고 억지로 마당으로 끌어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전 마당에 있던 호스로 물을 틀어 그 둘한테 뿌려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너희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이 버러지 같은 너네들끼리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내 집에선 당장 나가라고. 아휴, 노인네가 성질만 더러워가지고. 오빠네 엄마 이렇게 드센 할망구인 거 왜 말 안 했어? 그냥 살살 구슬리면 넘어갈 거라며. 나 진짜 짜증나 죽겠으니까 오빠네 엄마 오빠가 알아서 해. 그 여잔 그렇게 말하고선 혼자 차를 끌고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들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들은 물에 젖은 옷으로 꾸역꾸역 방에 들어가더니 아예 드러누워버리는 거예요. 엄마, 나 이대로는 집에 못 가요. 어차피 엄마가 내 계획 다 알아버렸으니까 엄마한테 그 돈 받기 전에 못 나간다고요. 제가 억지로 아들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건장한 아들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분한 마음에 저희 애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희 집에서 1시간 좀 안 되는 거리에 사는 저희 둘째 아들이 바로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큰아들의 멱살을 잡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 노후자금을 노려? 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 속 썩이고 고생만 하게 만들었으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 노후자금까지 건드릴 생각을 하냐고? 뭐? 너? 이게 보자 하니까 형을 우습게 하나? 네가 뭔데 나한테 큰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 노후자금을 건드리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상관이긴.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인데 당연히 상관해야지. 너 같은 건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가족들한테 피해만 줄 거냐고?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그래? 왜? 너도 우리 엄마 노후자금 노렸었는데 내가 먼저 노린 게 억울해서 그래? 그럼 네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야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안 했어도 우리 엄마 나한테 그 돈 물려줬을걸? 뭐? 억울해서 그러냐고? 야, 난 너처럼 우리 엄마 노후자금 노린 적도 없고 마음 약한 우리 엄마 이용할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넌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장남이란 이유로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버려? 야, 너 같은 건 장남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장남으로서 한 게 뭐가 있어? 장남은커녕 자식 역할 한 번 해본 적도 없잖아. 너 같은 건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다 갖다 버리는 게 딱 어울려. 저희 아들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아주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저희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너 다신 우리 엄마 눈에 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번 돈 아까운 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아들인 척하면서 여길 찾아와? 너 한 번만 우리 엄마 찾아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든 국어를 하든 너 알아서 살라고. 근데 큰아들은 뭐가 그렇게 분했는지 계속 씩씩거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큰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아니 너 우리 진수 말대로 이제부터 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날 엄마로 생각도 하지 마라. 나도 이제 너 같은 아들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니까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고. 난 그래도 부모로서 할 만큼 했고 너한테 충분히 기회 줬는데 네가 다 차버리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결국 그렇게 저희 큰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멀리 살던 저희 딸들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다 앉혀놓고 중대 발표를 했어요. 다들 잘 들어라. 이 시간 이후로 진아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진아니 그놈을 사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여태까지 참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가망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놈이랑 연락도 하지 말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자 저희 딸들도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잘 생각했어요. 20대 초반 때까지야 철없어서 그랬다고 쳐도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아직도 그러는 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기회도 정말 많이 줬는데 그걸 다 차버린 건 바로 큰오빠예요. 맞아요, 엄마. 사실 난 큰오빠가 내 돈 들고 날랐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연이 끊었어요.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속상해 하실까봐 그동안 얼굴이라도 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까지 버리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농간을 아예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오빠 그놈은 우리 가족에서 퇴출시키자고요. 저희 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며느리랑 사이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앞으로 아주버님이랑 볼 일 없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사세요. 혹시라도 아주버님이 연락하면 절대 받아주지 마시고요. 그래요, 장모님. 그리고 혹시나 아들이 하나 없어져서 허전하실 땐 차라리 절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형님이 장모님 마음에 구멍 뚫은 거 다 메꿀 수 있게 제가 장모님한테 더 잘할게요. 아이고, 아들 정말 고맙다. 내가 자식 하나는 지질이도 잘못 키웠는데 그래도 나머지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는 정말 잘 얻은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큰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아예 큰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저희 애들도 큰아들이 절 찾아올까봐 걱정됐는지 틈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다행히 동생들이 다 제 편이라는 걸 알고 무서웠는지 큰아들이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큰아들 없이 살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이면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애미야, 너 지난번에 가져간 반찬 다 먹었니? 내가 보니까 이쯤 되면 내가 준 반찬이 떨어질 때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더 만들어 놨다. 이따가 집에 갈 때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렴. 우와, 안 그래도 어머님 해주신 반찬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힘드실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그나저나 너 괜히 먹기 싫은데 내 앞에서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아니지? 나 그런 거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으니까 혹시 받기 싫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렴. 요즘 며느리들 중에선 시어머니가 반찬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에이,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으신데 제가 왜 그걸 싫어해요. 전 그냥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힘드실까봐 그러죠. 사실 저처럼 자식들 결혼시킨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반찬 해줬는데 거절하면 내심 섭섭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랑 사이는 정말 고맙게도 제가 해준 반찬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반찬도 자주 해서 보내주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도 자식들한테 싸주면서 소소한 행복을 많이 누리고 살았답니다. 비록 큰아들은 너무 잘못 키운 탓에 아예 연을 끊고 살게 되었지만 나머지 자식들은 손주들 키우면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큰아들을 포기해버릴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렇게 남은 자식들과 즐겁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저희 막내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큰오빠랑 통화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거래처인 줄 알고 받았는데 큰오빠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큰오빠 그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전에 사기쳐서 감방 들어갔다 나왔으면서 이번에 또 감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 좀 편하게 벌어보려고 글쎄 중고거래 사기로 무려 38명한테 총 1,900만 원을 뜯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대요. 진짜 그 인간 미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징역 2년? 아이고, 그놈의 자식이 진짜 미치긴 미쳤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 그래서 그 자식이 너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왜 한 건데? 설마 너 보고 그 돈 물어달라고 한 거 아니지? 그건 아니고 자기가 징역 살고 나오면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 저보고 그때 되면 자기 외면하지 말아달래요. 작은 오빠랑 언니 결혼해서 자기 가정 챙기느라 바쁜데 그나마 전 결혼 안 했으니까 자기 한 명은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가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아,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욕을 한 바가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때 엄마 노후자금 같이 등쳐먹으려 했던 그 여자한테는 의지하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직장인이 아니고 술집 여자였대요. 오빠랑 짜고서 엄마 노후자금 꿀꺽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오빠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죠. 전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제 자식이라지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들한테 외면까지 당했으면
적어도 이젠 스스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또다시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이젠 징역 2년까지 선고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도 아닌 것 같더군요. 게다가 여자도 그런 여자를 만났으니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난 거였죠. 저희 막내딸이 그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준 거라면서 그래도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당부하길래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큰아들은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큰아들이 교도소를 들어가든 말든 이젠 제 알 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아들과 연을 끊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저희 남편을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납골당에 가서 남편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세상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 친한이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 우린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아쉬워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 알았지? 제 말이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한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남편이던 아들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큰아들을 걱정하던 남편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큰아들이 교도소를 출소할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 모두 큰아들이 출소를 하든 말든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큰아들이 또 연락하거나 찾아올까봐 아예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직장도 이직했어요. 저 역시도 만약에 큰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다면 바로 경찰이라도 불러버릴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 큰아들은 교도소에서 2년을 살다 나왔어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제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쓸 생각입니다. 저한텐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들과 손주들이 많기 때문에 제 소중한 시간을 인간 같지도 않은 저희 큰아들한테 쓰고 싶진 않거든요.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은 무조건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다 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식을 키우는 걸 자식 농사라고 표현하곤 했죠.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제 아무리 출세하고 권세가 드높은 사람도 자식 농사를 망치면 망한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큰아들만 보면 자식 농사를 대단히 망친 거지만 그래도 나머지 자식들을 생각하면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도 썩은 작물을 내다 버리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식은 연을 끊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해도 해도 안 된다면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 큰 결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